네, 법원행정고시 취소상 협의수익 세 번째 문제. 관할부 총장이 일반 음식점 업주에 대해서 미성년자에게 줄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업소 폐쇄명령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취소송 도중에 동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으나 판결 선고 이전에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하네요. 눈에 딱 보이기로는 정지기간 경과에 따른 처분의 효력 소멸, 그래서 이익침해의 해소까지 효리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이와 같은 일반 음식점은 식품 접객업 영업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을 테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별표 23에 따라 가중요건 규정이 있으니까 그 시행규칙을 판례와 같이 행정규칙으로 본다손 치더라도 현재는 그것이 법률상 위험인지 사실상 위험인지 문제를 다루지 않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인지 아닌지 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행정규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원고적과 협의수역은 인정될 수는 있을 겁니다. 이 자체는 간단한 얘기죠. 근데 이 안에 좀 숨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는 영업소 폐쇄 처분 사건이라고 지금 제가 제목을 달아놨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제75조 1항을 보게 되면 영업허가 취소를 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들을 보면 영업소 폐쇄 명령을 죄다 폐쇄 처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실제 문제는 폐쇄 명령이었었습니다. 그 문제의 맥락을 보면 표현이 폐쇄 처분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폐쇄 처분인지 아니면 폐쇄 명령인지, 다시 말해 강압적 하명인지 직접 강제인지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폐쇄 처분 같은 경우에는 75조에 따른 그 폐쇄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 의무자가 스스로 자진 폐쇄를 하지 않는 경우에 79조인가요? 거기에서 직접 강제 근거로 폐쇄 처분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걸 묻는 건지 75조를 묻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는 뭐 언제나 그랬듯이 폐쇄 명령 문제였었습니다. 폐쇄 명령. 그런데 영업정지 기간이 경과했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뭐였어요? 폐쇄 명령 처분이 나온 거잖아요. 폐쇄 명령 처분이 나왔고 그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고 그것을 강경해가지고 영업정지 문제로 이렇게 2개월 영업정지로 처분 변경이 있었던 겁니다. 소송 도중에 처분이 변경됐죠? 상대방에게 폐쇄 의무를 부과하는 거하고 영업정지에 따른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엄연히 그 법적 효과가 다른 처분이 아예 변경된 상태입니다. 폐쇄 명령은 상대방한테 자기의 의무를 부과하는 함명이고요. 영업정지는 정지기간 중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함명으로서 A 처분이 B 처분으로 처분 변경된 상황이고, 소송 도중에 그렇다면은 행정소송법 제22조를 근거로 해서 처분 변경에 따른 소변경을 신청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소변경이 된 겁니다. 지금 전제가 소변경이 된 거고, 그 소변경 됐을 때 구소취하 신소제기에서 신소에서 정지기간 경과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뒤에 좀 숨어있는 내용인데 그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담아주시는 거예요. 답안지에다가. 아 뭐야 영업정지네. 그리고 영업정지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런 이제 뒤쪽 배경을 깔아놨을 때는 그거를 쓴 사람한테는 추가 득점을 주고 쓰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 주겠다. 이런 이제 목적으로 상황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꼭 처분 변경에 따른 소변경 언급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정심판 정치주의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원고는 2008년도 7월 10일 서울시 소재의 모 대학교 옆에서 자동차세 인하를 요구한 집회를 개최하면서, 집회신고는 뭐였습니까? 집회신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신고. 이거는 정보제공적 신고로서 자기한결적 신고입니다. 자기한결적 신고. 집회 얘기 나와서 그냥 말씀드린 거고, 200여 명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비상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시속 10km로 10km 속도로 차량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의 절차를 점거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08년도 11월 11일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2009년도 5월 20일 원고는 서울시장을 삐고로 해서 주의적으로는 면허 취소의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면허 취소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예비적 병합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뒤에 병합 가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위 사건의 소송이 계속 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근거 조항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라거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원고가 위소에 대해서 적법하게 본안판을 받게 갖춰야 될 소송 요건과 이와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이건 뒷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한 절차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절차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라는 것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논해달라 라는 얘기거든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심판 청구 및 그에 따른 재결을 거침이 없이 바로 소를 온 상황 하나. 두 번째는 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을 거치고 소송을 온 상황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자체만 가지고 바로 부정법 각하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만 전치주의 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아직까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소송은 계속될 수 있는 거고, 소송 도중에 더 이상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각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처분이 나온 시점이 2008년도 11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09년도 5월 20일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청구는 도로교통법 142조에 보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때 다른 규정이 없어요. 특별 청구 기간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법인 행정심판법 27조 적용을 받아서 90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90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필요주의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 심판에 걸치지 않고 그리고 바로 소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하면 요거는 바로 각합니다. 바로 각하고, 만약 거친 경우라고 한다면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말로부터 기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소기간을 또가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상황은 나눠지는데, 이 부분은 제소기간 가서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전치주의에 한번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행정소법 18조이라는 단서에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거치라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필요주의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떻게 푸는 거냐면, 먼저 앞쪽에다가 행정심판 절차이 적용된다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량을 한 반페이지 잡아주셔야 됩니다. 잡아주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는 임의주의인데 예외적으로 필요주의인데, 근데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어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는 소송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왜 소송을 하는 건가? 그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소송을 가는 것이다. 그러면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법 문제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기각 재결의 문제니까 기본론이 4개, 기일, 기, 기삼, 기사, 이게 답안지에 들어가 줘야 된다. 우선 여기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언제나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공로 도사증발 감사합니다 상황이라고 한다면, 근데 문제가 소송이라고 한다면 다 이 방식을 쓰는 겁니다. 다 이 방식을요. 앞쪽에다가 행정심판 전치주의 내용을 꽉 갖다 박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 논의가 연이어 따라붙고, 이런 답안 구성이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제소기간이겠죠. 상황은 지금 방금 전 것과 같은데요. 과연 이거 제소기간 준수한 걸까요? 방금 어떤 말씀드린 대로 이 제소기간에 대한 판단은 먼저는 경우의 수를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행정심판이 총과 재결 거치지 않은 경우와 총과 재결 거친 경우를 넣는다. 그러면 방금 전에 청구기간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제소기간 쪽으로 집중합니다. 그래 보면 2008년 11월 11일에서 2009년 5월 20일까지는 90일이 지나도 그 옛날 지났겠죠. 그러니까 전치주의 요건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제소기간 요건은 이미 흥결된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행정심판이 청구를 거치고 재결을 거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소기간 특례규정 20조이랑 단서의 적용을 받을 겁니다. 재결서 정보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것도 바로 답이 안 나옵니다. 한번 맥시멈 잡아볼까요? 11월 11일부터 해서 심판 청구를 거쳤다고 했으니까 90일 다 잡고 사용했다. 그러면 12월, 1월, 2월 10일 되겠죠. 뭐 윤달 30일을 쉽게 안 써보겠습니다. 2월 11일이고, 그 다음 행정심판의 심리기간, 처리기간 60일, 행정심판법 45조 60일 다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월 10일, 4월 10일이죠. 여기서 또 90일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5월 10일에, 6월 10일에, 7월 10일까지 가기 때문에 제소기간을 준수할 여지도 있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답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소송에서 제소기간이든 심판 청구기간이든 90일 주관적 불복기간하고 그 다음 1년이나 180일 객관적 불복기간 비교해서 둘 중에 뭐가 먼저 지난지 이렇게 얘기할 때 맥시멈 1년 180일 쪽에서 마이너스 90 잡고 앞쪽과 뒤쪽 나눴죠. 그거랑 마찬가지 방식이에요. 여기서 5월 20일에서 마이너스 90을 잡아요. 마이너스 90을 잡고 재결이 나온 시점이 그 마이너스 90 기점으로 해서 앞쪽이냐 뒤쪽이냐 나눕니다. 그래서
만약에 5월 20 마이너스 90일에 앞에 쪽에서 재결이 나왔다면 이거는 또 제소기한 도가 거예요. 뒤에 쪽에서 재결이 나왔다면 이건 제소기한이 준수된 겁니다. 행정법 문제인지 수학 문제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이제 푸셔야 되니까 그렇다면 결국 경우의 수는 3개죠. 재결을 안 거친 경우, 그 다음에 마이너스 90일 앞쪽에서 재결 거친 경우, 마이너스 90일 뒤쪽에서 재결 거친 경우, 이렇게 3가지에서 마지막 3번째 것만 살아남는 방식. 이게 제소기간에 대한 검토가 되겠고요. 물론 제소기에는 간단한 일반론 작성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관련 청구승의 이송과 병합의 병합 얘기입니다. 앞에서 주의적으로 면허 취소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고 예비적으로 면허 취소에 대한 무효화 변송을 제기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은데요. 원고의소 중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이라고 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뭐라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예비적 병합 상황과 비교를 하면서 이 부적법이란 단서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적법한데 이때 소병합의 적법성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이거 병합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겁니다. 먼저 지금 이거는 A라는 하나의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2개가 병합이 된 거죠. 2개 처분이 아닙니다. 하나의 처분이에요. 그러면 한 개의 처분이 위법한데 그게 취소했는데 위법한데 그게 무효사유고 양립할 수 있습니까?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취소 청구와 무효 청구라는 것을 둘 다 심리해주세요라는 단순 병합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심리해주세요라고 하는 선택적 병합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2개의 청구는 반드시 순서를 잡아서 예비적 병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예비적 병합을 시도했겠구나 여기까지는 우선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A라는 하나의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이라는 2개의 청구를 예비적 병합을 시킬 때는 일반적으로 주의적 청구가 무효확인 소송이고 예비적 청구가 취소입니다. 근데 판례는 항상 그 상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새만금 사건도 그랬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의적 청구 이것부터 먼저 해달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인용이 되면 내가 원하는 걸 다시 한 거예요. 인용이 되면 그 인용 판결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뒤쪽에 예비적 청구를 거는 겁니다. 인용이 되면 예비적 청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확인 소송이 주의적 청구를 걸리면 무효인지를 판단해. 근데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유일 수는 있잖아요. 그럼 예비적 청구로 넘어가는 이런 순서란 말이에요. 거꾸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만약 주의적 청구를 취소를 걸었고 예비적 청구를 무효하게 걸었어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만약 주의적 청구가 인용이 되면 예비적 청구 무효하게 사라지겠죠. 근데 사실 그러자고 예비적 병합하는 건 아니잖아. 주의적 청구의 취소는 기각이 됐어요. 그럼 처분은 적법이라고 인정된 거잖아. 근데 뒤쪽에 무효화 소송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예비적 청구 무효화 소송 이거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주의적 청구의 판단과 완전히 정면으로 모순되는 청구입니다. 이런 예비적 병합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병합 청구 자체가 부적법이기 때문에 각하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봐야 돼요. 그렇게까지만 보면은 이 병합은 예비적 병합은 어쨌든 취소 무효니까 예비적 병합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순서 바꾼 주의적 청구가 취소, 예비적 청구가 무효 이렇게 순서 바꿔버린 예비적 병합은 원래는 안 되는 거라고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대신 단서를 준 겁니다. 취소 부적법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주의적 청구가 부적법해서 각하가 되면 인용이 못 되잖아. 그래서 예비적 청구로 넘어가잖아. 넘어간데 뭐 인용될 수도 있잖아요. 무효하기성이. 그래서 지금 단서가 주어진 거예요. 부적법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뭘 느껴야 되냐면 부적법이란 단서를 주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선은 취소 무효 나오면 예비적 병합이고 근데 앞쪽에 취소이 주의적 청구로 걸려버리면 뭔가 이상하다 느껴야 돼요. 이상하다. 정상적이지 않다. 그런데 지금처럼 취소 청구가 부적법이라는 단서가 안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경고시 나누셔야 됩니다. 나누고 만약에 이게 취소이 적법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본안 문제로서 예비적 청구를 건 거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 병합은 병합 청구 각하. 이게 만약 부적법한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예비적 청구가 예비적 병합이 가능. 이걸 스스로 경우의 수를 나눌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물에 던지는 메시지는 상당히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입니다. 우선 이번에 법원행정고시까지 하면서 우리는 사실시입시 그리고 법원행정고시의 법행 노무사 변리사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간평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변호사 시험 기출, 변호사, 법전협에 있는 모의시험까지 해서 다 해봤어요. 다 해보면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 다 봤어. 다 봤는데 단 한 번도 시간 상한기에 대한 질문은 들어온 적이 없었다. 전부 다 실제 상한기로서 기사동이라는 판단만 물어보고 있었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만약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대체로가 기사동이 인정이 안 돼서 소송 출연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면 기사동이 인정된 방향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2016년도 판례에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기속력 문제가 됐지만 소송 아니고 심판이고 그리고 처사출변 아니고 기속력이지만 어쨌든 기사동의 법리 적용되면서 뭐 있었습니까?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이 사건 판례에서 기사동 인정시키는 상황을 봤었어요. 그래요. 지금도 기사동 인정되는 게 하나 등장할 겁니다. 어디 등장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매지를 매수한 자가 관악도지사에게 부동산 양도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건 뭐야? 강산입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가 전통사찰보전법 시행령의 위임에 의한 문광부 고시에서 위임이 없었던 건 아닌데 위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구체적 위임이 아니라 포괄적 위임이었습니다. 포괄적 위임. 이거 제출하라는 거니까 권리의무 문제잖아요. 권리의무 문제인데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그죠? 포괄적 위임. 그리고 이거는 고시이지 않습니까? 고시. 법령보충규칙 연결시키려고 해도 구체적 위임이 필요한 거는 필수입니다. 고비서류인 사찰이 속한 단체의 대표자 승인서에 첨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 사건 사찰이 속하는 종단으로부터 승인서를 받지 못하자 도지사는 승인서가 첨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문광부 장관은 위 승인서가 첨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동산 양도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고 위 매수인이 문광부 장관을 상대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제기한 항고소송에서 문광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거부 사유 뭡니까? 승인서 미첨부죠. 당초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항고소송 적법하게 제기됐죠? 그럼 소송 도중에 얘가 주장을 하는 거니까 처분사유 추가 변경입니다. 물론 이 문제의 특징은 뭐예요? 특징은 지금까지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언제나 취소의 계속 중, 소송의 도중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적법하게 제기되었다 이 표현을 썼어요. 소송 도중, 소송의 계속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법하게 제기한 항고소송에서 문광부 장관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이 사건 사찰의 고유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도와야 된다 이거죠. 양도하면 안 되고 그대로 두고 그 양도로서 이 사건 사찰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어서 이 붓이 사라지면은 사찰은 없어질 수도 있다. 양도는 허가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의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는 주장을 변론하였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우선 첫 번째 여기서는요. 추가하였다, 변경하였다, 주장하였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변론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론 과연 추가일까요? 변경일까요? 첫 번째, 승인서 미첨부라는 것 자체가 위법한 거부 사유였죠. 지난번에도 본 대로 또 아래 단서에 보면 괄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당초 사유는 유지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처분 사유의 변경이었다. 그냥 변론이었다라고 했지만 변경이로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다는 건 뭐냐면 허가를 신청할 때 그 허가 신청의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뭐가 있냐? 형식적 요건, 절차적 요건, 절차상 요건, 그리고 내용상 요건이 있습니다. 형식상 요건은요, 여러분들이 신고에서 많이 봤던 그 형식적 요건이에요. 형식적 요건. 뭐죠? 기재사항 구비서류. 기재사항 구비서류가 오직 신고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허가 신청에 당연히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승인서 미첨부는 뭐가 되는 거야? 구비서류. 구비서류. 그러니까 얘가 형식적 요건을 못 갖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허가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못 갖췄다. 형식이나 절차적 요건을 못 갖추면 뭐 해야 되는 거죠? 각하해야 되는 거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했다는 그 거부 처분은 각하 결정인 거예요. 각하 결정. 각하도 기각도 거부 처분이긴 매한가지입니다. 각하도 거부입니다. 두 번째, 허가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절차적 요건은 신청권입니다. 신청권을 못 갖춘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각하 결정합니다. 그거 우리 많이 봤던 거부 처분이죠. 그러니까 각하 결정도 거부 처분입니다. 외형상으로는 거부로 나와요. 그 다음 마지막은요, 내용상 요건이죠.
내용상 요건. 이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허가 요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실체법에 정해져 있는 허가 요건. 그게 바로 내용상 요건입니다. 만약 이것을 못 갖추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각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각하와 기각 모두 거부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이 흠결돼도 절차적 요건이 흠결돼도 내용적 요건이 흠결돼도 거부 나오긴 매한가지인데 앞에 두 개는 각하로서 거부고 뒤에는 기각으로서 거부 이렇게 나오게 되는 상황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죠. 첫 번째 당초 사유는 형식적 요건을 못 갖췄다. 이거를 지금 치고 들어갔고 두 번째는 내용적 요건을 못 갖췄다. 예, 허가 요건을 못 갖췄다 이거죠. 이걸 치고 들어갔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도 좋다. 거부 처분이고 마찬가지니까. 뭐 그런 특징 한 번 더 봤고요. 그런데 변론을 했는데 이 주장이 만약 타당하다고 했을 때 타당하다고 했죠. 그러면 앞에 첫 번째 당초 사유는 틀린 거고 그럼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 거부는 위법. 그 다음에 이 새로 주장한 다른 사유는 맞는 거고 그러면 이에 따르게 되면 거부는 적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론을 했다. 만약 이 주장이 타당하다고 했을 때 관할 법원은 바로 이 점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이 다른 사유를 근거로 하게 되면 거부할 수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가능할까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된지 봐야 되겠죠. 뭐 중간에 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어가지고 이 부집하면 사찰이 존립할 수 없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사정은 보이지 않고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전혀 인정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승소 미천부하고 사찰의 존립 이 문제 또 하나는 뭐 형식적 요건이고 하나는 내용적 요건이고 전혀 다릅니다. 처분 사유에 변경 가능하고요. 예, 법원은 기각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기사동 인정되는 건 아니었네요. 그렇다면 그 다음 겁니다. 이 다음 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힌트를 드리게 되면 이런 거 어떨까요? 임용권자가 공무원한테 징계 처분을 했어요. 징계 처분을 하면서 너는 참 정치운동을 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무원법에는 정치운동 금지 규정이 있죠. 위반하게 되면 징계 사유 발생이고 징계 처분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이제 소송 도중에 또는 뭐 심판 도중도 마찬가지고 처분 사유를 주관하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야, 너 말 안 했더라. 복종의무 위반입니다. 너 복종의무 위반이더라. 이겁니다. 복종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직무명령을 하였는데 그 직무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 정치운동 하더라. 이거하고 야, 너 직무명령 안 따르더라. 이거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직무명령의 내용이 뭔지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직무명령의 내용이 만약에 너 정치운동하지 마. 이거였으면 기사동 인정되고요. 너 정치운동하지 마. 이게 아니었으면 기사동이 깨져서 정세 추가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시한 건 뭐냐면 다이렉트로 기사동 판단이 나올 수 없는 중간 변수가 들어올 때입니다. 중간 변수가 들어올 때 주의하라. 오케이. 검사가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에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이제 고소인은 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사기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사하고 그 다음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사의 기록에 정보공개 송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 정보공개 결정은 처분이고 처분 시청이죠. 시청은 인정되고 정보공개법 5조이랑 수원지검 안산지총장이 여기가 좀 행정청에 언급이 안 됐더라고요. 문제 깜짝 놀랐어요. 공공기관 언급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이 사건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수원지검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안산지총장이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 결정했습니다. 검사가 뭐예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고소인은 이 비공 결정에 대해 취소를 지게 된 거부처분 지정이죠. 정보공개 소송입니다. 1심 소송 계속 중에 딱 들어오네요. 소송 계속 중. 딱 봤어요. 이런 거 들어온 거예요. 협의의 소위 위법성 판단 기준시 처분사유 추가 변경 셋 중에 하나죠. 피고가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정한 바에 따를 때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처분사유 추가했습니다. 이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단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불기소 사건 기록 등의 열람 등사 제한 규정을 두면서 그 기록의 공개로 인해서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사건의 수사 재판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이는 검찰정법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행정규칙의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가기 좀 복잡하죠. 먼저 첫 번째 당초사유 찾겠습니다. 당초사유 지금 비공개결정의 거부사유가 몇 개입니까?
몇 개죠? 하나로 보입니까? 둘로 보입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한 함정으로 상대방을 약올리려고 듭니다, 언제나. 그럼 지금, 의로서 그러면 이게 마치 앞에 게 뒤에 걸 수식하는 뭐 그런 의미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하지만, 이럴 때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법대로 피는 겁니다. 정보공개법 구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법 구조이랑 단서, 4호, 그리고 6호. 4호에 보면 수사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6호에 보면 사생활의 비밀침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처음에 제시한 처분사유, 당초사유는 뭐가 되냐면 4호를 근거로 한 수사에 관한 사항, 법령상 근거는 4호, 사회상 근거는 수사. 그 다음 두 번째 6호를 근거로 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두 개 뜻이는 겁니다, 지금. 두 개가 제시되는데, 그런데 이 문제, 지금 괄호에 들어있는 이 단서는 제가 참수정 보고 잡아넣은 거예요. 원래는 앞에까지만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나중에 문제 만드는데 되게 고생하셨구나. 이런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언제나 고생을 하시죠. 당초 사유가 두 개인데 다른 사유가 한 개다. 특이하다. 항상 1대1이었습니다. 1대1, 한 개 이거였는데 두 개, 한 개 게임이 돌아왔구나. 이거 두 개, 한 개 게임. 근데 이 한 개가 진짜 한 개인지 아니면 두 개인지 모를 문제죠. 아까 전에 얘기한 직무명령도 직무명령의 내용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그 내용이 뭐였는지 모를 문제 아닙니까? 그 안에 정치운동하지 말라는 게 어쨌든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포함이 돼 있으면 기소는 인정되는 거고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기소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한 개라고 생각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한 개라고. 당초 사유가 두 개라는 것도 여러분 파악해내셔야 되고요. 두 개인데 여기 이제 1, 2가 있었어. 1, 2 사유가 있었고 다른 사유로 3이 제시됐다. 쳐보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이 1과 기소정 인정돼도 괜찮은 거고 3이 2와 기소정 인정돼도 괜찮은 거죠. 왜? 사유는 사실상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소정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사유가 검찰보존 사무규칙 어떨까요? 그러면 먼저 하나 팁을 한번 드려볼까요? 팁인지 함정인지. 이 검찰보존 사무규칙은 과연 어디다 걸려고 했던 걸까? 정보공개법 제1조를 보도록 합니다. 제가 만든 모의고사 문제는 형사소송법의 정보공개 금지 규정을 건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검찰보존 사무규칙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보공개법 제9조이랑 1호를 보면 다른 법률이죠. 전 여기다 걸려고 형사소송법 문제를 걸은 거였거든요. 뒤를 보세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위임명령입니다. 위임명령인데 이게 모든 법규명령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위임받아서 만들어진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이건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인정하겠다. 근데 그 안에 과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관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 끝. 뭐 없어요. 총리령도 없고요. 부령도 없고요. 그렇죠? 얘는 뭐였어요? 법무부령이었죠? 네, 법무부령. 부령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안산지검장은 뭘 한 거냐면 정보공개법 9조이랑 1호에 걸려고 한 거예요. 다른 사유를. 그런 말이야. 이 다른 사유 1호에 해당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안 하기 때문에 이 주장이 먹힌다 손 치더라도 다른 사유가 소송 행위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먹힌다 손 치더라도 무용지물입니다. 이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에요. 9조이랑 1호께 아닌 겁니다. 돼봐야 안 돼봐야 아무 대내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유인데 뭐 어쨌든 간에 이 주장에 소송상 효력이 있는지 그것만 보도록 합니다. 실익은 사실 없는 주장이었어요. 1호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1호에 해당 사항이. 뭘 봐야 되냐면 검찰부조사무규칙에 해당한다라는 이 다른 사유는 그 안에 내용이 두 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여기 이제 각호가 1호, 2호, 3호, 4호, 5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요거랑 기사령 인정되는 두 친구를 이제 끌어다 온 거예요. 여기에도 수사에 관한 사항이 있고 두 번째 사생활의 비밀침해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초 사유에는 수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침해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제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순이 완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특징적인 거 다 파악하셨죠? 네.
당초 사유가 하나로 보여지는데 사실 둘이었다. 그 다음 상당히 특이하게도 다른 사유가 아무 의미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게 의미 없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의미 없다는 이거는 절차 문제가 아니라 실체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처음사유 추가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당초 사유가 두 개고 다른 사유가 한 개처럼 외형으로 보여지고 있었고, 다시 그 다른 사유에도 두 개가 있다는 걸 또 알아서 끌어내셔야 돼요. 당초 사유도 한 개처럼 보여요. 다른 사유도 한 개처럼 보여요. 그 안에 두 개가 있다는 걸 봐야 되고, 두 개가 있는데도 길기 1개월은 기세동이 다 땡겨져. 예. 중간에 요리가 좀 필요한 그런, 어쨌든 기세동이 인정되는 유일한 문제였습니다. 이건 직무명령 설명드린 거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검찰보조사무규칙이라는 변수가 하나 중간 개입된 거예요. 직무명령이라는 변수가 하나 중간 개입된 거랑 마찬가지로. 다음, 이건 뭐 문제도 아니고요. 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제시한 미성년자 A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사유를, 당초 사유 1심 재판 도중, 도중 딱 쳐 사추면 딱 나오고, 미성년자 B에게도 주를 제공했다는 사유로 바꾸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면 이 구청장의 주장은 타당한가? 이건 뭐 법구삭이 바로 들어가는 거죠. 예,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을 찾아놔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법구삭이 했을 때 법률적으로 평가하면 둘 다 청소년이지만 미성년자. 하지만 그 앞서서 법구삭이로 판단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A하고 B는 유전자 조직이 다르다고요. 물론 요즘에 드라마 듀얼에 따르게 되면 뭔지 아세요? 복제인간 주기세포 그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지금까지 스토리에 따르면 자기가 자신의 복제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죽이는데 이걸 다 누구한테 누명을 씌우냐면 얘한테 누명을 씌워요. 얘도 나잖아. 근데 난 아니잖아. 얘가 나인데 내가 아니야. 재밌죠? 드라마 좋은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전통사찰이 수역은 경내지에서 아까 얘기 쭉 했는데, 이게 뒤에 그 승인서업 2005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부관 땡깁니다.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죠? 뭘로 나왔죠? 일부 취송의 독립쟁송 가능성으로 나왔었죠? 네. 90일 이내에 승인서를 제출할 것을 부관으로 하였으며, 이 사건 매수인이 부관의 위협함을 이유로 부관만 하더니 항고성을 제기한다면 그 소송의 적법성과 승소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뭐였어요? 객관이자, 그 다음에 성취불가, 그 다음에 철회관에서 첫 번째 객관이죠. 행정소의 일반적 의사가 90일이라는 시간을 더 줬기 때문에 당장 이행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정지 조건이 아니라 부담에 해당한다. 이거였었고, 그것이 위법하다는 것은 항목간 영내법에 영어를 해서 법령상관계 위반으로 위법 맞았었고요. 그 다음은 독립등송 가능하죠. 앞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일부 취송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대상자분을 인정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항고승이라고 했으니까 뭐까지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요. 일부 무효항해소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부관만을 다툰다 했으니까 일부 항고 정도는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일부 무효항해소 문제 앞에서 한번 봤었죠. 그 다음에 이 독립취소, 독립무효 확인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뭘 가지고 보는 거다? 분리 가능성만 보면 되는 거라고 했죠. 일부 항고성은 이미 소송물로서 제거할 부분과 남길 부분을 특정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분리 가능성만 보면 된다. 부담은 분리된다. 따라서 승소는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죠. 가능은.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검사네요. 검사.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피의자 신문조사하고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 수사에 관한 사항, 개인의 생활비밀, 이렇게 해서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이 고소인이 바로, 청구인이죠. 정보 공개 청구한 청구인. 비공개 결정 거부 처분 취소를 얘기했습니다. 정보 공개 소송을 얘기했는데, 법원이 과연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 우선, 폼 몇 도야? 4호 6호죠. 4호 6호인데, 그 사고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 직무수행이 현저한 곤란을 끼쳐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수사, 이런 거, 시험, 이런 거 들어가면, 여따고 했는데, 이게 공개되면,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발생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끝났잖아요, 지금 수사가. 수사가 종료되기 때문에,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발생시키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아까는 그냥 당초 사유, 다른 사유가 기소동 인정돼야하는데, 이것만 단순히 맞다면, 이번엔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수사에 관한 사항, 사생활에 관한 사항,
수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를 집중? 사생활에 관한 사항. 사생활의 침해에 관련된 사항으로 집중을 합니다. 이 사생활의 침해에 관련된 사항의 기본은 개인 식별 정보입니다. 이름은 공개도 상관없습니다. 이름은 너무 하니까. 그쵸? 그게 아니라 연락, 주소, 직장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돼요. 동명이인이면 또 상황은 바뀝니다. 그런데 개인 식별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죠. 그건 확실하고. 그 빼고도 이 친구들 피고소인이나 이 참고인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 중에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사생활 비밀 침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까지 포함하면 알파. 개인 식별 정보 플러스 알파 이거는 비공개 대상 정보고요. 그것 빼 나머지 것들은 공개 가능한 정보입니다. 분리되겠습니까? 얘가 지금 수사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궁금해서 지금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미팅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개인 식별 정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분만 공개한다고 할지라도 이 고소인의 정보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제가 지금 한 말은 정보공개법 제14조의 부분공개제도 요건입니다. 분리가 되면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공개 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면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거 봤는데 분리되겠어요? 네, 전자문서로 되어 있으면 전자문서로 하고요. 전자문서로 안 되어 있어도 전자문서로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지금 수원이죠. 수원 지금 안산지청장은 판매인가요, 아닐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딜리트 키를 알고 있으면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쵸? 복사본 하나 붙여놓고 복사본에서 공개용 한 다음에 개인 식별 정보 지우면 됩니다.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거는 14조의 부분 공개 제도를 근거로 해서 일부 취소 판결 가능하다. 여기 정보공개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예요? 정보공개 결정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지만 이와 같이 혼합된 정보에서 분리가 되는 경우에는 공개 가능 정보가 기속행위 전환이 됨에 따라 재량이어서 특정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 분리만 되면 됩니다. 분리만 되면 특정은 자동 해결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부관이 위법한 경우 그 위법한 부관만을 취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관부행 등 전체가 취소의 대상이 된 경우 그 부관만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설명하시오. 이거 어제 했습니까? 이거 우리 왜 했습니까? 독립된 송 가능성. 네. 그렇죠? 네. 뒷부분. 이건 5개였죠? 첫 번째 질문, 독립된 송 가능성에서는 부담과 기타 부관 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뒤쪽에서는 부관부행정행에 대한 취소송이라고 했는데, 전체에 대한 취소송. 여기에는 소송이 2개고, 부진정 일부 취소송이 있을 수 있고, 전체 취소송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부진정 일부 취소송은 오직 기타 부관 거잖아요. 거기에 1개. 그 다음에 전체 취소송 쪽에서는 부담 거, 기타 부관 거 2개 검토해줘야 되죠. 총 5개, 짚어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 구청장이 미성년자에게 줄을 제공했다라는 참 주류들 많이 제공합니다. 땡기네. 영업소 폐쇄명령 처분에 대해 아까 그거랑 같은 사건인가 봅니다. 그죠? 법원이 A는 성인이고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처분을 위협하다고 봐서 취소 판결을 선고하는 판결이고 확정이 됐습니다. 후에 업자가 자신이 경영하는 음식점을 양도했는데 행정청이 양도인이 A에게 주류 판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수인에게 2월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면 그 효력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선 여기 기본적인 전체 하나 좀 깔려줘야 되겠네요. 뭐 하나 깔려야 되겠어요? 이것도 뒤쪽에 좀 뒷배경 하나 깔려야 되네요. 양도가 있네요. 양도가 중간에. 좀 머리 정말 잘 쓰시네. 그렇죠? 양도가 있다. 제재처분 사유의 승계입니다. 제재처분 사유의 승계. 그러니까 양도인의 법규 위반 행위 등의 제재 사유를 이유로 하여 양수인에게 응징, 즉 제재처분을 할 수 있겠는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거는 법에 근거를 두는 게임이 아닙니다. 법에는 제재처분 효과 승계의 근거들을 보통 두고요. 승계 규범으로. 제재 사유 승계에 대한 규정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거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지는 건데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인정합니다. 정말 지극히 예외적으로 양도계약 체결 후에 만약 이런 법 위반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만 성의 양수인 보호라는 이유에서 그것을 제한을 하게 되고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부부사기단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부부사기단. 갑이 유사석유 제품 팔아갖고 돈 겁내 벌다가 걸리면 대부분 나오기 바로 직전에 마누라한테 넘기고, 마누라는 또 같이 열심히 팔고 또 걸리면 다시 남편한테 넘기고, 끝도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그죠? 응징해야 됩니다. 그럼 뭐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양수인한테 했다는 게, 그럼 뭐 그냥 본인한테 또 했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랬을 때 보도록 합니다. 지금 여기 취소 판결의 취지, 기속력은 어디 적용되죠? A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이다라는 내용상 하잖아. 두 번째, 영업소 폐지명령 처분할 때는 정식 청문 절차가 거치도록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안 거쳤다라는 절차상 하잖아. 내용이 하잖아, 절차에 하잖아, 두 개 걸려있죠. 둘 다 준수해야 됩니다. 둘 다 지켜야 됩니다. 한 개의 취지가 두 개의 내용을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에 하나, 물론 경우수 나눠야 되겠죠? 청문이 거친 경우, 안 거친 경우 나눠야 되겠죠? 뭐 안 거친 경우에는 절차 하자 자체로서도 판결의 취지에 반합니다. 만에 하나 청문을 적법하게 거쳤다 치더라도, 양수인에게 청문을 거쳤다 하더라도 A는 성인입니다. A는 성인인데 이거 기본적 사실관계 동물성이 완전히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상 하자와 관련된 기속력 위반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절차상 하자와 관련된 기속력은 뭐 세모죠.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지만 내용상 하자 쪽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문제는 뭐냐? 취소의 대상이 된 처분이 영업소 폐지명령 처분이고 요번에 한 처분이 영업정지 처분인데 뭐 그래도 기속력 위반이야? 네. 기속력은 기판력 처분사의 추가부이고 달라요. 처분의 동의점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판결의 취지에 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만은 얘는 지금 제재 처분 사유가 전혀 없어요. 제재 사유가 없다는 게 판결 취지가, 제재 사유가 없으면 아무런 제재 처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기속력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취소 심판. 동장한테 차고 증축을 하겠다고 46제곱미터 했는데 건축법 제14조 1항에 보면은 소규모 건축물은 뭐 건축을 할 때 건축은 신축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에는 종류가 4개가 있어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뭐 건축 신고에다 우리 인허가 의지 제도로 개발행위허가 묶어주기도 하죠. 그러면 그 4개 중에 뭐가 개발행위입니까? 신축 빼고 나머지는 개발이 아닙니다. 왜? 이미 그 부지에 건물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냥 리모델링하고 다시 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개발이 아니에요. 신축만 개발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요? 그러니까 인허가 의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건 오직 신축 하나입니다. 뭐 그냥 이건 상식적으로. 14조 1항에 보게 되면 그 소규모 건축물이 어떤 것들인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 40제곱미터가 포함돼요. 그게 이제 자기랑 결정신 거죠. 동장은 인근 주민의 반발을 우려하여 그 접수를 늦추다가 끈질긴 요구 끝에 2006년 8월 1일 비로소 신고서를 수리했다. 그러나 2006년 8월 2일 이 사건 공사에 착공을 하자 인근 주민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음에도 차고를 증축하는 것은 위 토지를 이용하는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해온 인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증축 신고 수리 처분의 취소를 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정심판은 하여튼에 9월 1일 위 수리 처분을 취소한 제기를 했다. 인근 주민이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취소 심판이 청구인 적용입니다. 행정심판법 13조 1항 1문이죠. 두 가지를 검토해야 되죠. 법률상이익의 의미 그리고 입법 과오 여부. 법률상이익은 뭐 소송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끝나고 입법 비과로 끝나니까 뭐 원고적 격과 다를 거 없습니다. 아니 지금부터 청구인적도 인정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우선 이 도로는 공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공물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상황대로 해서 공물로 보고 생각하겠습니다. 도로법상 도로인 공물 이렇게 처리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 엄청 복잡해져요. 그렇다면 이 공물은 도로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무슨 공물이에요? 공용물이에요? 공공용물이에요? 보존공물이에요? 도로는 그냥 누구나 보행할 수 있는 거니까 공공용물이죠. 공공용물에는 공물 사용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죠. 공물 사용관계는 일반 사용관계, 특별 사용관계가 있고 일반 사용관계가 아니면 특별 사용관계로 넘어가고 특별 사용관계는 허가 사용관계, 특별 사용관계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특별사용관계는 아니거든요. 뭐 허가받고 도로 쓰고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뭐 특허받고 쓰고 있고, 이거 아니에요. 일반 사용관계입니다. 일반 사용관계. 원래 목적대로 보여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자유롭게 쓰고 있었대잖아요. 돈 내고 쓰는 거 아니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특별사용관계까지 넘어간 건 아니지만 그 일반 사용관계가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또는 경제적 활동과 어느 정도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 그 밀접성 여부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고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양된 일반 사용관계라는 게,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라는 게 인정될 수가 있다고요. 근데 고양이 됐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 고양이 과연 그 다음 단계 어디까지 고양되느냐예요. 어디까지 고양되는가? 공무원 일반 사용권이 고양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조금 불편해도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원고적 충분적 인정 안 됩니다. 오직 이 길이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통행로여야 됩니다. 그럴 땐 원고적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충분적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단서가 없어서 세모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유일한 통행로다 아니다에 따라 충분적 인정된다 안 된다가 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이네요. 대망의 모든 기출을 마치는 순간입니다. 행정심판의 고지 및 재결. 역시 이제 차고 진축 상황이네요. 방금 풀었던 문제에서요. 하나 메시지 좀 받아볼까요? 취소 심판을 제기했는데 청구인 적격 인정되냐고 물었죠. 대상 적격 인정됩니까? 중촉 신고는 장기간적 신고였잖아요. 수리가 처분이 아니잖아요. 수리가 처분이 아닌데 어떻게 취소 심판 제기합니까? 대상 적격 인정 안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취소 심판 적법한가? 이렇게 물었다면 우리는 청구인 적격을 언급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대상 적격 해줬는데 뭐. 문제 출제 방식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이 이제는 묻고 싶은 건 물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상 적격 인정 안 되니까 마음속 청구인 적격을 묻고 싶은데 물을 수가 없어. 그럴 땐 대상 적격을 눈 감고 청구인 적격을 바로 질문한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 드렸냐면 행정법 분쟁이 4유형. 4유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제재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 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신청권이 인정이 안 돼서 거부나 무작위에 대상 적격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말이에요. 사익보호든 신청권 없으면 사익보호 인정돼도 원고 적격 인정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묻고 싶잖아? 신청권과 원고 적격의 관계를 만약에 묻고 싶다. 그 신청권 없으면 어디 깨지는 거라고 했어요? 사익보호가 문제가 아니라 의무부가 깨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응답 신청권 없으면 응답 의무가 없고, 응답 의무가 없으면 이행 의무도 성립될 수가 없다고요. 만약 그거 물어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개선명령 발동 사건 아니면 대상 적격이 신청권이랑 아예 깨져버렸기 때문에 원고 적격까지 다 발치가 가지도 않는다고. 가지도 않는데 또 이거 대상 적격 묻어버리고 눈 감아버리고 이 사유에서 원고 적격 인정되냐 검토해봐라. 이래 볼 수도 있죠. 이제는 모든 상황에 대한 고민을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취소 심판을 제기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같은 해 9월 1일 수리처분을 취소하는 제기를 했다. 취소 제결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제결이 그중 어디에 속할지 설명해. 이거는 사례가 아니라 그냥 문제 많이 풀어봤니? 너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니?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행정심판법 43조에 보면 재결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1항 각각 2항 기각 3, 4, 5 인용 3항 취소심판 4항 무효동하기 심판 5항 무효맹심판. 만약에 취소심판에 문제가 나오면요 1항, 2항, 3항 무효동하기 심판 문제 나오면요 1항, 2항, 4항 의맹심판 문제 나오면 1항, 2항, 5항 이렇게 제시하시고요. 우선 여기서는 뭐라고? 뭐가 나와도 각각 기각 언급하는 거라고요. 원래 각각 기각 포함시키시고 그 다음 취소심판 나오면요 지금 3개죠. 처분 취소 재결, 처분 변경 재결, 처분 변경 변경 재결 3개. 무효동하기 심판 문제 나오면 5개. 그죠? 유효, 무효, 실효, 존재, 부존재. 그다음에 의무행 심판 나오면 2개. 예, 처분 재결, 처분 변경 재결. 따라 놓고 그 중에 3개 중에 이거다, 5개 중에 이거다, 2개 중에 이거다 이렇게 찍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각각 기각 한 다음에 인용의 종류를 깔아. 그리고 그 인용의 종류 중에 그중 어디다. 이건 뭐예요? 각각 아니고 기각 아니고 인용 중에 처분 취소 재결. 다시 말해 전부 인용 재결로서 형성 되겠다. 형성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써주면 완벽한 답안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수리 처분을 취소하는 제기를 했는데요. 이게 증축 신고를 한 주민이 2006년 9월 29일 법원에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위재결의 취소를 관한 교수을 제기했다. 위재결이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대상만 물어봤죠. 만약 소의 적법성을 물어보면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여러분들은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요, 먼저 기본적으로 이 친구 고유 위법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처벌 취소 재결. 청구 인정되면 인정이 됐었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죠. 유일한 통행로. 하지만 대상적 격은 절대로 인정 안 되죠. 그러면 행심이 뭐 했어야 돼요? 카카오가 했었어야 되죠. 근데 이제 본안 재결한 거 아닙니까? 무슨 하자에?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중에 절차. 청구 요건으로서 대상적 격, 절차 요건에 대한 심사를 잘못한 거잖아요. 절차에서. 주체 절차 형식은 하자가 무조건 고유한 위법이잖아요. 아하, 고유 위법 인정되는구나.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본 논의 1, 2, 3 까시는 거죠. 19조 본문, 19조 단서, 19조 본문 N 단서 깔고, 그리고 나서 만약 소의 적법성 물으면 어떻게 돼요? 먼저 특수논의 1 까시고요. 인용재결과 소의 대상 19조 본문을 가져서 깐 다음에 원고자격 협의실 다 들어가야죠. 취소 재결의 제3자가 재결의 선자, 제3자 중입니다. 물론 원고자격 인정되고요. 그 다음 협의 수익은 취소의 취소. 취소의 취소를 통해서 수리를 부활시킬 수 있냐 없냐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기본 논의 4번 내용상 하자도 고유한 위법 인정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결론 내리면 얘는 절차의 하자다. 절차의 고유한 위법 인정된다. 따라서 인용 판결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소의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잖아요. 근데 이게 대상적 격은 아니잖아요. 그죠? 원처분 중심주의는 대상적 격 소송 요건 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소의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지만 마지막은 뭐로 해야 돼요? 재결이 고의한 위법 여부를 가지고 모든 게 결정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용 판결 나올 것이다, 기각 판결 나올 것이다까지 써주는 게 끝이에요. 대상을 물었지만 대상으로 논의를 마치는 게 아니라 인용 판결 나올 것이다, 기각 판결 나올 것이다까지 써주는 게 끝이라고요. 말이 대상이지 대상적 격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대망의 2017년도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기출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수업들 많이 했습니다.